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 원격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격 수업할 내용은 학습지 6쪽부터입니다. 학습지 6쪽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자,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화학 반응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화학 반응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생명체 내에서는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화학 반응이 필요한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촉매라는 게 작용을 해야 되고, 이 촉매 역할에 대해서 오늘 또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질대사. 자,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자, 물질대사. 물질대사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다 물질대사입니다. 우리 몸에서 또는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은 다 물질대사이다. 자, 이 물질대사의 특징 중요합니다. 자, 물질대사 효소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자,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반응은. 그 다음 항상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에너지가 들어오든 나가든 반응하는 동안에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물질대사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서 천천히 반응이 진행된다는 것. 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요 물질대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동화작용이라는 거와 이화작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자는 같은 동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뭉쳐져서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분자들이 큰 분자로 합성이 되는 걸 동화작용이랍니다. 근데 이화작용은 이화가 흩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큰 분자 물질이 작은 분자 물질로 분해가 되는 건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동화만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면 이화는 반대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자 같을 동자다. 그래서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 합성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동화작용. 자, 그런데 동화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들을 뭉쳐야 되겠죠. 뭉치면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하는 거. 그럼 동화작용의 예 정말 잘 나옵니다. 동화작용의 예 광합성 합성되는 게 동화작용이니까 광합성 단백질 합성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화작용은 큰 게 작은 걸로 분해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에너지 방출. 자, 그럼 요 에너지 방출되는 이화작용의 예는 뭐가 있는가? 자, 호흡과 소화가 있다는 거. 자, 얘는 동화작용은 합성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합성이 들어가면 동화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화작용은 외워야 되겠네요. 이화작용에는 호흡과 소화가 있다 하는 거. 자, 물질 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물질 대사 중에서 특징도 중요하지만 어느 반응이 동화작용이고 어느 반응이 이화작용인지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물질 대사란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댔죠.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나뉘어지는 이화작용이 있고 작은 분자가 큰 분자로 되는 동화작용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화작용이든 동화작용이든 모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럼 동화작용은 합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뭉쳐지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자, 그럼 동화작용에 뭐가 있다? 단백질이 합성된다 하는 거. 광합성 이런 게 동화작용입니다. 자, 이화작용은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그럼 뭐가 있는가? 호흡 이런 게 있다. 그렇죠? 자, 이 그림과 함께 위에 표 그다음 물질대사의 특징 이런 거 한 번 더 나중에 복습하면서 알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일어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물질대사라고 한다 했죠. 그죠? 그럼 생명체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서 연소와
호흡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호흡하고 그리고 그 생명체가 아닌 곳에서 일어나는 연소라는 반응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은 우리 그 생명체,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몸의 온도는 약 37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라는 반응은 약 37도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흡은 물질 대사 중에서 이화작용이거든요. 근데 물질 대사는 무조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물질 대사의 특징, 한 단계 한 단계 단계적으로 천천히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러면 세포호흡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죠. 에너지 출입. 그쵸? 물질 대사는 에너지 출입이 따른다. 그럼 에너지 출입이 따르는데 이 물질 대사의 에너지는 단계별로 조금씩 방출이 된다 하는 거. 요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호흡입니다. 호흡.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연소 알죠? 연소. 연소는 뭡니까? 물질이 타면서 빛과 열을 내는 거죠. 그렇죠? 빛, 열 이게 다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물질이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이 연소거든요. 자, 그런데 이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400도를 외울 필요는 없고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근데 효소는 필요 없습니다. 효소는 필요 없다. 근데 이 연소는 조금씩 열과 빛을 내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빠르게 한 번에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연소는 한꺼번에 빠르게 한 번에. 그런데 물질 대사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과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입니다. 몇 도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신체 온도 37도에서 일어나죠. 그렇죠? 37도에서 일어난다. 자, 그 다음 반응이 어떻게 된다? 단계로 일어난다. 그럼 그 각 단계마다 에너지들이 조금씩 방출이 된다. 그죠? 그리고 누가 도와줘야 된다?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물질 대사 중에서 호흡에 대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연소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연소는 뭐냐? 물질이 타면서 에너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열이나 빛이라는 에너지를. 그럼 이 연소라는 반응은 아주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단계가 아니고 한꺼번에 한 번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이게 연소입니다. 자, 이거 두 개를 왜 비교하냐면은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려면 신체 밖에서는 생명체 밖에서는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려면 우리 몸이 400도 이상이 되면 우리 살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그럼 온도가 낮은데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려면 연소처럼 굉장히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우리는 왜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일어나지? 바로 효소의 도움 때문입니다. 효소가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에서는 항상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몸에서 열과 빛이 한꺼번에 방출된다고 하면 우리 몸의 온도가 또 갑자기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에너지 방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라는 반응, 즉 물질 대사는 이렇게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면 안 되니까 단계로 조금씩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하는 거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페이지에서는 뭘 배웠냐면은 물질 대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물질 대사의 종류 두 가지 있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 물질 대사와 일반 화학 반응하고 또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요 맨 마지막에 일반 화학 반응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차이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효소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일반 화학 반응하고 조금 달랐죠.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이 효소에 대해서 다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쪽에 있는 문제는 그 원격 수업 끝나고 학교에 와서
복습하는 겸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풀어봐 주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동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효소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효소. 자, 효소 또는 생체 촉매랍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촉매 배웠을 거예요. 그쵸? 촉매가 뭔가? 생명체 내에서 효소. 그냥 촉매가 아니고 생체 촉매인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촉매 역할을 한다. 이걸 효소라고 합니다. 또는 생체 촉매라고 하는데 효소는 생명체 내에서 도와주는 촉매다 하는 거. 그 다음 요 효소의 성분이 뭔가? 효소의 성분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습니다. 단백질입니다. 효소의 성분은 단백질입니다. 그럼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합성돼야 되겠죠. 근데 요 효소라는 단백질은 생명체 내에서만 합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효소가 어떻게 해서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가 하는 건 요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또 알아야 될 용어 하나가 뭐냐면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 화자가 뭡니까? 될 화자죠. 활성은 일어나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의 이름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프를 볼 때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X축, Y축을 봐야 됩니다. X축은 반응의 진행이니까 시간이라 보면 되거든요. 에너지는 말 그대로 에너지, 낮은 에너지, 높은 에너지, 중간 에너지. 자, 그러면 여기 빨간 그래프 한번 봅시다. 반응물 돼 있는데 화학을 하려면은 반응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가 요만큼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확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반응물의 에너지에서 최고 높이까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활성화 에너지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응물이 에너지가 요만큼 있거든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근데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를 어디서 얻었다. 그래서 반응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제 생성물은 에너지가 요만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반응물의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래프에서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다 하는 거. 요만큼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반응물에서부터 최고 꼭대기까지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요 활성화 에너지만큼이 있어야지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즉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활성화 에너지가 굉장히 높죠.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는 말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반응이 잘 못 일어나죠. 에너지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반응이 쉽게 일어나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낮아야 되겠죠. 그러면 효소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요만큼밖에 안 되죠.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아까 효소가 반응을 도와준다 했죠. 우리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서는 효소가 반응을 도와준다고 했죠. 어떻게 도와주는가? 바로 이렇게 도와줍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작게 줄여주니까 요만큼밖에 안 돼도 반응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줄여주니까 반응이 쉽게 일어나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효소는 화학 반응, 물질 대사를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자, 요 그림 꼭 이해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요 생체 촉매인 효소의 특징이 뭐 있는가 하나하나 또 알아보겠습니다. 자, 효소는 단백질이라 했죠. 단백질. 그럼 우리 전에 중간고사 때 배웠는데 단백질은 높은 온도에서는 성질이 변한다 했죠.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는 성질이 변한다. 그래서 기능이 상실된다. 효소. 그래서 우리 몸의 온도가 40도 넘어가면 위험한 이유가
효소가 단백질이라서 기능을 상실하면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화학 반응 안 일어나면 에너지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거. 효소 하나는 단 하나의 반응물만 결합해서 촉매작용을 한다. 자, 효소 하나당 도와줄 수 있는 반응이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효소 한 개가 모든 반응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효소는 특정 반응물에만 촉매작용을 한다. 그 다음 아까 물질 대사는 단계로 반응이 일어난다 했죠. 그래서 각 단계마다 도와주는 효소의 종류도 다 다르다. 3번과 4번을 기질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기질특이성. 그러니까 특정 반응물에만 효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도 다 다른 효소가 작용을 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 또 효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자, 반응을 시켰죠. 그러면 재사용도 가능하다 하는 거. 자, 그림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얘가 효소입니다. 얘가 효소. 자, 근데 효소는 모든 반응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반응만 도와줄 수가 있죠. 여기 보세요. 자, 요 효소와 반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반응물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야지 효소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모양이 다르죠. 효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 반응물만 이렇게 생긴 반응물만 요 효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물이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반응이 쉽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생성물이 생기게 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효소는 다시 어떻게 또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한 번 사용했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효소의 특징 중요합니다. 최적 온도에서 가장 반응이 잘 일어난다. 최적의 온도라는 것은 여러분도 들어봤죠? 제일 적합한 온도.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제일 적합한 온도. 그러면 아까 우리 몸 몇 도입니까? 약 37도 정도죠. 그럼 효소가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몸 온도 정도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효소의 최적 온도는 약 37도 정도 되는 요 부분이 최적 온도가 된다 하는 거. 속도. 제일 빠르게 Y축이 반응 속도죠. 요 부분에서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르다는 말은 요 부분에서 반응이 제일 잘 일어난다. 그래서 효소는 최적 온도에서 가장 반응이 잘 일어나고 최적 온도보다 낮거나 높거나 할 때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까지 이제 효소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자, 효소 굉장히 중요한 놈이네요. 왜?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놈이기 때문에. 즉 물질 대사가 가능하게 해주는 놈이거든요. 자, 그래서 물질 대사는 왜 중요하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려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화학 반응이 물질 대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에너지 있어야 살아가죠. 그 에너지 만드는 반응이 물질 대사인데 그 물질 대사가 일어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게 누구다? 효소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효소의 특징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효소 중에서 카탈레이스라는 효소 한번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카탈레이즈 뭐 이렇게 배웠을 건데 이제 용어 그 외국어 읽는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카탈레이스라는 효소. 카탈레이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몸에 생긴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해 줍니다. 카탈레이스라는 효소는. 과산화수소는 우리 몸에 생기게 되면 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탈레이스가 이 독성을 가진 놈을 빨리 분해시켜 줘야 되겠죠. 이 카탈레이스 어디서 일어나는가? 독성 해독작용 간이잖아요. 그렇죠? 간. 그래서 간 안에 혈액 속에 가산화수소 호흡을 하게 되면 생기게 되거든요. 가산화수소가 생기게 되면 간에서 카탈레이스가 반응을 해서 물과 산소로 바뀌어 분해되게 해주는 반응을 도와주는 효소 카탈레이스입니다. 자, 그럼 요 카탈레이스에 관계되는 실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자, 여기에 홈판이 있는데 A, B, C, D 네 종류의 물질을 여기 담아라 해놨거든요. 자, A에는 그냥 정류수 물만 담습니다. A에는 물,
B에는 감자, 생명체죠. 그죠? 생물. 그 다음에 C에는 브로콜리, 감자, 브로콜리 다 식물이죠. 그 다음 D에는 생간, 간, 우리 동물의 몸에 있는 간, 이렇게 담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가산화수소수를 떨어뜨려 줍니다. 자, 그럼 가산화수소수는 누구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까?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카탈레이스는 생체 내에 있는 생체 촉매죠. 그죠? 그러면 생명체 내에 있는 놈들이거든요. 근데 얘는 물은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가산화수소를 떨어뜨리게 되면 A에서는 가산화수소를 분해할 수 있는 생체 촉매가 없죠. 그래서 분해가 안 되고 가산화수소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자, 브로콜리, 생간에서는 카탈레이스라는 촉매에 의해서 가산화수소가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 무슨 기체가 생기게 된다? 산소 기체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눈에는 기체가 생기는 기체 산소가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게 물속에서 발생하니까 기포가 생기게 돼요. 기포. 그래서 거품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A는 분해가 되지 않아서 거품 발생이 없는데 B, C, D는 거품이 발생했다. 자, 그럼 이때 발생한 거품, 기체가 어떤 기체인지, 즉 산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꺼져가는 불씨를 넣어보는 겁니다. 꺼져가는 불씨. 그럼 산소의 특징은 연소시키는, 잘 타게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 CDE. 그럼 꺼져가는 불씨가 살아났다는 말은 이때 발생한 기체가 뭐다? 산소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산화수소가 분해돼서 산소가 발생했다. 그럼 B, C, D에는 가산화수소를 분해시키는 카탈레이스라는 요소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에는 분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가산화수소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카탈레이스가 필요하다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요 밑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10쪽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원격 수업 끝나고 돌아오는 주에 요거 같이 복습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효소의 이용 마지막입니다. 효소의 이용. 자, 효소 어디에 이용되는가? 다 이거는 한번 다 읽어보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 몸에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소화, 키 큰다, 혈액 응고, 해독작용 이런 게 효소의 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효소가 이용이 됩니다. 발효식품, 식혜, 연육작용은 고기를 연하게 하는 거. 우리 그 불고기 먹을 때 고기 연하게 한다고 배즙 갈아넣고 하죠. 그죠? 그게 연육, 고기를 연하게 하는 제품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거. 그 다음 이런 곳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구나. 여러분들 한 번씩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원격 수업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난 뒤에 한 번 더 읽어보고 복습을 하고 나서 우리가 풀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었죠. 그거 한번 풀어보고 오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